저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제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시던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한번 주셨습니다. 결혼은 허락한다. 근데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식장에는 걸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에 막연했던 걸음을 향한 마음이, 그래 내 다리가 안 되면 기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저는 필사적으로 보행 로봇을 찾기 시작했고요. 난생 처음 제 몸에 맞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안녕하세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엔젤로보틱스 선임연구원 김승환입니다. 저는 180cm의 키를 가졌었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을 110cm의 높이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9년 전 29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무런 감각도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발 수술을 하면서 척추 마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저 사고가 났고 수술을 했는데 마취가 덜 풀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취는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 시간이었고요. 카페 카운터는 높았고 지하철 손잡이는 저를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달라진 건 전에는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환경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어르신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0cm의 높이에서 180cm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제가 제일 막막했던 시절, 지금의 아내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제가, 당시에는 제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수없이 헤어지자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퇴근하면 병원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내는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자신에게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다시 걷고 싶다는, 일어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원래 있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기립기로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리고 재활 로봇을 만나서 처음 일어나서 걸었을 때였습니다. 하네스에 몸을 맡긴 채 트레드밀 위에서 제 다리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는데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걷기의 기억이 좀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병원 선생님께 여쭤봤었어요. 선생님, 트레드밀 위에서가 아니고 로봇을 입고 걸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돌아온 대답은 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해외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뭐 힘들게 그냥 휠체어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신도시 같은 곳으로 이사 가서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인 조언이셨을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지금 제 몸에 맞춰 살아가라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안에서 오기를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렀고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갈 때쯤이었어요. 아직 제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시던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한번 주셨습니다. 수학의 너머의 장인어른은 이렇게 좀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결혼은 허락한다. 근데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식장에는 걸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당시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평생 휠체어를 이렇게 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이상하게 그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에 병원에서 막연했던 걸음을 향한 마음이 이제 좀 제가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다리가 안 되면 한번 기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렇게 재활까지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보행 로봇을 찾기 시작했고요. 2020년도 사이베슬론 대회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흔히 사이보그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계단을 오르거나 문을 열거나 그런 일상생활을 모사한 미션들을 수행하며 겨루는 국제대회입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선수 후보 7인에 선발이 되었고요. 난생 처음 제 몸에 맞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20m를 걸었습니다. 사실 제가 퇴원 이후에 조금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 시간을 빨리 좀 따라잡고 싶다는 조급함도 있었고, 그래서 재활도 로봇 훈련도 일도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열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알고 보니 고열의 원인은 욕창이었고요. 겉으로는 작은 점처럼 정말 아주 작았던 상처였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보니까 안쪽으로는 주먹보다 큰 고름집으로 커져 있었던 거예요. 폐혈증까지 왔고요. 근육까지 녹아내린 고름을 긁어내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반년간을 거의 엎드린 상태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대회도 약속도 다 놓쳤습니다. 저는 정말 저기서 그때 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쳤을 때보다 더 큰 절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걸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회에서는 현장에서 김병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축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제 가슴은 또 한편으로는 다시 뛰고 있었어요. 그래, 언젠가는 나도 저 로봇을 다시 타고 말 거다. 그렇게 아쉬움을 묻어두고 일상으로 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 삶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도 생기면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기회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거짓말처럼 좀 다시 찾아왔어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엑소랩에서 장애인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공고문을 보고 정말 가슴이 뛰고 설렜는데 그때 선뜻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는 제가 사고 전부터 일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도, 긴 입원과 재활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리고 중간에 욕창이 생겨서 반년 넘게 다시 입원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도 그 회사 대표님은 제 자리를 비워준 채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은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야, 너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언제 할래? 당장 지원해봐.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요, 엑소랩에 바로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거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어떻게 보면 오래 묻어두었던 꿈이 제 안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많이 위축을 했습니다. 천재적인 그 카이스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저는 공학을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문과생인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로봇을 설계하고 수학적인 계산과 알고리즘을 만들며 고민할 때 저는 그 로봇을 직접 몸에 대고 입는 사용자로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로봇이 힘으로 처음 일어설 때 장애인 사용자가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감각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생활하는 일상이 어떠한 불편과 긴장을 안고 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동적인 실험 대상이 아니었고요, 자칫 차갑게 흐를 수 있는 공학 안에 사람의 감각과 삶의 경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연구실에서 기술과 현실 사이로 오가는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이 원한 사람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연구 개발을 함께 할 연구원이었고, 저 역시 그동안 제 장애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착용자가 아니라 장애인 모두를 위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걸을 수 없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고요, 그게 제가 걷는 길을 만드는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뒤로 저는 늘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게 불편하거나 서러운 거는 아니에요. 그저 제 지금 일상이 되었고 저는 그 높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로봇을 입고 일어났는데요. 우연히 아내와 나란히 같은 눈높이에서 눈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잊고 지냈던 180cm의 시선을 되찾았다는 느낌보다는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다시 서보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다시 걷고 싶었던 이유가 단지 걷는다는 행위만이 아니고 같은 눈높이에서 누군가를 마주보고 같은 장면을 함께 바라보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구실에서 기술과 함께 다시 걸음을 맞춰가던 시간은 결국 저를 다시 사이베슬론 대회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대회 준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훈련이 이어졌고요. 로봇과 저의 호흡을 맞춰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치열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늘 같은 마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 저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혼자 로봇을 착용하고 일어나서 목발 없이 걷고 장애물을 피해 소파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처럼 여러 미션들을 하나씩 해냈습니다. 제 대회 영상 한번 보실까요? There's such an atmosphere at Team Keist in South Korea. Yes. And you can see the speed of this device. It's incredible. This container out of the drawer that is very close to the floor, which doing in an exoskeleton is really hard. You can really see that there's years 네, now of 그리고 experience. 마침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결승선을 통과하던 순간 사실 주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발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승선은 단지 대회 끝이 아니라 제 삶이 다시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조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김승환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제 삶을 김승환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달라진 게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처음 갔던 카페였어요. 당연히 보이던 카운터 너머 직원이 얼굴도 메뉴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누군가에게 턱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게 단지 어려움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선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선은 저에겐 사이베슬론 선수와 로봇 회사의 선임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장애는 저를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180cm의 높이에서만 세상을 보던 제가 110cm의 시선으로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비장애인으로 살았다면 끝내 알지 못했을 감각과 질문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면은 5살 아들 주호와 가장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을 거예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기엔 어쩌면 지금의 높이가 가장 편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시 일어서고 싶고 다시 걷고 싶고 이런 로봇의 가능성을 믿는 이유는 이 기술이 단순히 이동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선택지를 다시 넓혀주는 가능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빠이고 싶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누구보다 빠르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삶의 방식에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110cm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180cm의 시선으로 아내를 마주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두 가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애는 제 삶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꿈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고요.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사람을 보고 기술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더 많은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